조조는 드디어 중원의 패자가 되는데요. 사례, 연주, 예주, 서주 이렇게 4개 주를 다스리는 대군주가 되죠. 군주 오브 군주라고 불러야 할 듯 싶은데요. 당시 조조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군주는 몇 안 됐죠. 그 중에 한 명이 원소였는데요. 원소는 공손찬을 제거하고 하북을 평정합니다. 중국의 북쪽을 원소가 다 지배하는 셈이었는데요.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이 둘은 이제 자웅을 겨뤄야 하는데요. 북쪽의 패자 원소와 중원의 패자 조조, 그들의 싸움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향후 중국의 판도를 뒤엎을 관도대전이죠. 삼국지 연의에서 접벽대전을 비중 있게 다루는데요. 사실 관도대전으로 중국 판도는 결정났다고 봐야 하죠. 그만큼 중요한 대전입니다. 북쪽의 원소는 견제 세력이 없어 남쪽으로 내려오면 되었는데요. 그러나 조조의 상황은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죠. 연주목일 때도 위태위태했는데 중원의 패자가 되어도 조조는 참 적이 많네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조조였습니다. 다행히 장수 쪽은 장수의 책사 가우가 깔끔히 정리하는데요. 관도대전 직전 장수와 가우는 앞으로의 미래를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장수로서는 어느 쪽이든 붙어야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가우는 조조가 이길 것이라며 조조 측에 붙자고 하죠. 그러나 지난 완전투에서 장수는 조조의 아들과 부하들을 죽였죠. 그렇기 때문에 장수로서는 그것은 선택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조조의 부하로 들어갔다가 장수가 무슨 꼴을 당할지 몰랐으니 말이죠. 이때 가우는 장수를 설득하는데요. 조조에게 기부한다면 장수보다는 가우가 부대받을 것은 당연한 일. 조조는 그릇이 다른 사람이라 장수가 아들을 죽인 일을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라며 동시에 지금이 조조에게 들어가면 제일 몸값이 높을 때라며 장수를 설득합니다. 참 가우는 사람 심리를 잘 파악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야말로 조조가 가장 장수가 필요할 때였죠. 그리하여 완의 장수는 조조에게 귀부를 선택합니다. 조조로서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서쪽의 마등은 지역 대빵하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으니 관도대전을 방관만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이로써 서쪽의 적들은 무난히 해결됩니다. 자, 남아있는 군주들을 살펴보죠. 남쪽의 유표는 조조 원소만큼의 영지를 가진 강력한 군주였는데요. 당시 유표의 전략은 어부질이었답니다. 먼저 나서기보다는 원소와 조조가 싸우면 둘 다 약해질 것이고 그때를 노려서 주워먹겠다는 전략이었죠. 얼핏 보면 좋은 전략인데요. 조조나 원소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죠. 남쪽의 유포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강동의 손책이었는데요. 젊고 파워풀한 강력한 군주인 손책이었습니다. 호전적인 그의 성격상 분명히 이 기회를 노려 북진해 올 것이었죠. 이러한 때 곽가는 조조에게 진언하는데요. 손책은 경박하기 때문에 필시 필구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예언가 마냥 곽가가 예언하는 에피소드인데요. 조조로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허허 웃을 뿐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손책은 곽가의 말대로 암살을 당하는데요. 허공의 식객에 의해서 암살당했다는 설도 있고 서주의 진등에 의해서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여튼 몸살이지 않고 앞으로 나섰던 손책은 죽고 맙니다. 젊은 영웅의 죽음이었죠. 참 안타까워요. 손책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았으면 삼국지 판도가 바뀌었을 때 말이죠. 조조는 곽가의 말이 실제로 이뤄지자 입이 딱 벌어지는데요. 곽가의 신통방통한 미래 예측이라입니다. 어떻게 곽가가 손책의 미래를 맞췄는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그리하여 사방의 적이 정리된 조조는 마음 편히 원소와 관도대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드디어 개봉박두 중국의 운명이 결정날 관도대전이 다음 편에 벌어집니다. 저도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만화로 만들면서 픽션이 섞여 있습니다. 드디어 관도대전이 벌어지는데요. 원소의 원투펀치는 알량과 문치였답니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무력을 지닌 원소군의 에이스였죠. 원소는 그들을 선봉에 세워 조조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황하를 사이에 두고 원소군과 조조군은 맞붙게 되었죠. 알량은 황하를 건너 백마를 공격하였답니다.
이에 조조는 황하를 건너지 못하게 원소군을 방어했죠. 조조의 야전작전관 순유는 기발한 책략을 제안하는데요. 알량의 성격을 파악하고 치중대로 그들을 유인해서 분산시키는 계책을 냅니다. 분산시킨 후에 기습으로 찔러서 본진을 무찌르는 계책이었죠. 순유의 계책은 매우 성공적이었는데요. 기습하는 조조군에 에이스가 있었으니 바로 비정규직 사원 관우였죠. 관우는 단신으로 달려가 알량의 목을 베어버리고 유유히 포위를 뚫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관우의 우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죠. 알량의 죽음에 당황한 원소군이었는데요. 문추는 떨어진 사기를 올리기 위해 더 강력하게 몰아칩니다. 문추는 저돌적인 무장으로 유명한 장군이었죠. 그는 백마 옆에 연진으로 황하를 건너 도하하려고 합니다. 순유의 다음 책략은 아래와 같았는데요. 문추의 단점이 통솔력이 약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부대를 혼란시키는 계책을 냅니다. 귀중품과 보급품을 여기저기 뿌려서 병사들이 한눈 팔게 만드는 전략이었죠. 순유의 계책대로 귀중품을 본 문추의 부대는 정신이 팔려 전열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탐욕의 눈이 먼 원소군은 문추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통솔력이 부족한 문추로서는 부대의 혼란을 수습할 수 없었죠.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조조군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조조의 기습에 놀란 문추는 반격하려 했지만 일격을 당하고 문추는 사망하고 맙니다. 원소는 이로써 원소와 문추라는 투펀치를 잃고 마는데요. 야전작전관 순유의 하드캐리였죠. 한편 허도에서는 설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당시 허도에는 조조파와 황제파가 나눠서 관도대전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었죠. 공용은 알량과 문추는 상군을 이끌 만한 장수라며 치켜 세우는데요. 순욱은 조조군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그들은 별거 아니라며 지혜가 없는 장수들이라며 깎아내렸죠. 조조가 협천자를 하니 북해상이었던 공용은 허도로 들어와 천자를 모셨는데요. 현대정치 마냥 여당 야당이 있어서 공용의 당시 역할은 야당 총재였죠. 조조 측이 뭐 하자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이 공용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조조를 꼴보기 싫어하며 그를 매일 디스했죠. 이러하니 조정을 관리하던 순욱 입장으로서는 바깥에만 전쟁터가 있는 것이 아니었죠. 황제의 궁에서는 매일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욱은 야당이랑 설전하고 끝나면 조조에게 보급 준비하고 너무나 바빴죠. 저는 순욱의 멘탈이 걱정되네요. 다시 관도대전으로 이야기를 돌리겠습니다. 전초전에서 훌륭히 승리한 조조였으나 그 이후 패배를 거듭합니다. 문추와 알량이 전사했다곤 하지만 원소의 대군은 그대로였기 때문이죠. 백마 연진에서 조조가 막은 원소군이 결국 황하강을 건너 도하했답니다. 조조군은 관도로 들어가서 방어를 하게 되었는데요. 원소의 군사력은 정말이지 강력하네요. 다음 편에는 조조가 대위기에 몰리는데요. 만화로 만들면서 픽션이 섞여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